아버지는 울었고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변호사입니다. 세계 5대 로펌 중 한 곳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했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그저 출장이었어요. 아시아는 비효율적이고 시끄럽고 낙후됐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남자와 이 도시가 저를 바꿔놨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서울 믿어도 될까요?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밀러, 영국 런던 출신 변호사였고 지금은 서울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제 앞에 파일 하나를 툭 던졌어요. 한국 이민청 관련 사건을 맡게 됐다는 통보였죠. 파일을 펼쳐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거든요. 아시아에 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몇 달간 파견이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은 위험한 곳이라며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라고 강조하셨죠. 동양 사람들은 서양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걱정을 더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차를 내려놓으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그런 낯선 동양 나라에 가야 하냐며 런던에도 좋은 사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냥 일일 뿐이라고 몇 달만 다녀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저로서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크게 갈등하게 됐어요.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던 제가 이번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제게 독립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외국인 전용 안내 로봇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로봇의 자연스러운 음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갖춘 나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탄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툰 영어로 한국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보게 된 깨끗한 거리와 반짝이는 건물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런던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면서는 더 놀랐습니다. 런던 지하철과 너무 달랐거든요. 깨끗함은 물론이고 정확한 시간 안내와 질서 있는 승하차.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몇 분 몇 초 남았는지까지 표시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낯선 거리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밝고 사람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오갔어요. 여성 혼자 걷기에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던 위험하고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리함과 안전함이 느껴졌죠. 내일부터 시작될 업무가 문득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에서의 시간이 제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이민청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자동 번역 시스템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죠. 안내를 받은 후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어 업무 진행이 수월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사건 현장 조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강연을 만났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쉼터의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타갈로그어까지 구사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그의 정장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로펌 변호사들과는 달리 소박하면서도 진중한 느낌이었어요. 자기소개를 마친 후 우리는 곧 사건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제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체류 기간을 초과했으니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딱딱한 법리 해석이 제 전문이었으니까요. 강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법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는지,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여권도 빼앗겼다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감정적 접근보다 법리적 해석이 우선이며
이 나라 법은 감정이 너무 앞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법조계의 원칙은 감정보다 규정이 우선이었거든요. 그 말에 강연의 눈빛이 더 강렬해졌어요. 그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규정 지키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법의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쉼터를 둘러보는 동안 강연히 이곳에서 무료로 변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가 왜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을 쏟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영국에서는 톱 로스쿨 출신이라면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직원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라는 점이었어요. 월급 없이 일하는 분들이라니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돈을 내지 않는다는 개념이 저에겐 생소했어요. 한 직원은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만 이곳에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감탄했어요. 강연은 쉼터의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각 방마다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강연은 각 방에 들어갈 때마다 해당 나라 언어로 인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독학으로 여러 언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쉼터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제 질문에 강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이분들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묵직했어요. 그 말에 무언가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존경스러웠어요. 쉼터를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법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강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법은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규정을 위한 것인가? 호텔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잠시 거리를 걷다가 문득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없었고 주변은 점점 더 낯설어졌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왔어요. 영어를 모르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길을 잃은 외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런던에서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노부부는 저를 근처 파출소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동행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걱정 말라는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같아서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경찰관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관은 곧바로 제 호텔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택시도 불러주겠다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경찰관은 혹시 연락할 수 있는 한국인 지인이 있는지 물었어요. 순간 강연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쉼터에서 명함을 받았었어요. 강연의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경찰관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강연은 곧바로 파출소로 달려온다고 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말이죠. 20분쯤 지났을까 강연이 숨을 헐떡이며 파출소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누가 봐도 단순한 직업적 의무감이 아닌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했고 강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호텔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과 인사를 나누고 파출소를 나오면서 강연은 오늘 도움을 준 노부부에 대해 물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챙기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오늘 만난 노부부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어요. 그분들은 저를 처음 봤는데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셨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도움을 청해도 대부분 무시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강연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괜찮다고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했던 위험한 나라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낯선 이방인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현.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변호사와도 달랐어요. 그의 진정성과 따뜻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강현의 제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조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쉼터에 도착하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실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강연은 제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먼 나라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몇몇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지만 그들의 사연을 들으니 달리 보였어요. 강연의 안내로 쉼터 내 작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녁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무료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학, 영어, 한국어까지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였어요. 대학생부터 은퇴한 교사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필리핀 소녀가 한국어로 시를 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들은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강연에게 물었어요. 이런 수업은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정부 지원금은 최소한이고 대부분 개인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컴퓨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은퇴한 엔지니어가 기초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쉼터에서는 공동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여러 나라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 올랐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네팔 음식까지 각국의 노동자들이 자국의 요리법을 공유한 결과였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국적을 초월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식사 중에 한 베트남 노동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희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강연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법률적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그들의 친구이자 가족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왜 그가 높은 연봉의 대형 로펌 대신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쉼터를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정의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법전에 쓰인 조항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 곁에 함께하는 것. 강연이 추구하는 정의는 제가 배웠던 차갑고 딱딱한 법리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동양과 완전히 달랐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강연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업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한국 음식을 제대로 소개해주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명동이라는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활기찬 인파가 인상적이었어요. 강연은 작은 골목 안에 있는 한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문을 열자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맛집이라는 설명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강연과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메뉴판도 보기 전에 테이블에는 여러 작은 접시들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 등 다양한 반찬이었습니다. 강연은 이것이 반찬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식사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이 모든 게 무료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강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원하면 더 가져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작은 소스 하나에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강연은 제게 김치찌개를 추천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조금 망설였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붉은 국물에 두부와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가 들어있는 찌개가 끓어오르며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매웠지만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중에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앞에 계란찜을 놓으셨습니다. 강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강연은 살짝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 더 잘 대접하고 싶다고 하세요. 매운 음식 먹기 힘들까봐 계란찜도 주셨네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낯선 외국인을 특별히 챙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계란찜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매운 찌개와 함께 먹으니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연에게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더 물었어요. 특히 반찬 문화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강연은 한국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음식을 나눠 먹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런던에서의 식사 문화가 생각났어요. 각자 자신의 접시에 담긴 음식만 먹고 나눠 먹는 경우가 드물었죠. 한국의 식문화는 더 공동체적이고 따뜻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반찬과 푸짐한 양의 음식을 런던에서 먹었다면 2배는 더 비쌌을 겁니다. 강연은 한국 음식의 합리적인 가격이 서민들의 외식 문화를 발달시켰다고 설명했어요. 식당을 나와 명동 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불빛 아래 걷는 동안 우리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한 업무 파트너를 넘어 뭔가 더 깊은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동의 밤거리는 아름다웠어요.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음식을 파는 노점상, 그리고 거리 공연까지 런던의 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적인 도시에서 강연의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강연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제 상황을 자세히 조사했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의 관점이 옳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그날 아침 런던 본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소송을 철회하고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강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당황하면서도 침착했어요.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귀국한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그 낯선 나라에서 무사히 일을 마쳤다니 다행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고요. 부모님은 당황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정신 차리거라. 내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다. 즉시 돌아와야 해.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 달간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죠. 더 이상 단순히 법조항만 따르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로펌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강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놀랐지만 동시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신가요? 당신의 경력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 도시에서 사람을 배웠어요. 법조항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강연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강연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건 당신이 남아준 덕분이에요. 클레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고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강연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정리하고 부모님을 직접 만나러 갔어요. 부모님 댁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이야기에 부모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명문 로펌을 그만두고 한국에 산다니 정신이 나갔다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저는 한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경험을 했는지 그곳에서 진정한 법의 의미를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나라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며 어떻게 믿고 보낼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강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고, 그가 정말 훌륭한 변호사이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운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강연과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강연을 보며 부모님은 놀라신 듯 했어요. 강연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제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죠. 어머니는 강연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고 강연은 모든 질문에 진실되게 답했어요. 통화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저 아이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눈빛이 참 맑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드는 결정이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죠. 물론 걱정은 여전했지만 저를 믿어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3개월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야 하고 매주 영상통화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셨어요. 저는 기쁘게 약속했죠. 짐을 정리하는 동안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항상 불의를 참지 못하는 아이였다며 다른 아이들이 괴롭힘 당하면 꼭 나서서 도와주곤 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하려는 일도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국 전날 저녁 가족 식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이 한국 음식에 도전하셨죠. 아버지는 김치의 매운맛에 놀라셨지만 어머니는 의외로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배워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음날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곳에서 행복하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강연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한국에서 찾게 될 제 진정한 모습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강연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어와 법률 지식을 살려 외국인들의 상담을 돕고 강연은 한국 법률 시스템 내에서 해결책을 찾았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김치 냉장고부터 온돌 바닥까지 한국식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곳이 정말 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 첫 편지를 보냈어요. 사진과 함께 서울에서의 생활을 담았죠.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상담소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강연과 함께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여기가 제 삶이에요라는 문장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강연의 도움으로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감탄했어요. 영어보다 훨씬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법률 상담소는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죠.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런던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의미를 매일 느꼈어요. 강연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그의 진실된 모습과 따뜻한 마음이 저를 계속해서 감동시켰죠.
어느 날 저녁 한강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구경하던 중 강연이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해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부모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만 하시던 부모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시겠다고 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공항에서 맞이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꼈죠. 일주일간 부모님과 서울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궁부터 남산타워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렸어요. 강연도 함께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과 강연 사이에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강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해가 된다.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행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 도시가 제 인생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국제 인권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강연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